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우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굿마인드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승현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세상이 열려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남편이 내가 요즘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나빠지게 되어지고, 기분이 나빠지게 되어지니까 공격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즉, 생각은 곧 감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은 따로따로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내게 벌어지는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의 창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홍색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던 이 궁전에 모든 것들을 다 분홍색으로 바꾸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은 왕실이 온통 분홍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 전체를 분홍색으로 바꾸라고 다시 한번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령으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붕도 분홍색으로 바꾸고, 백성들이 입고 있던 옷들도 온통 분홍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에 있던 모든 산들도 분홍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왕은 나라 전체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바뀐 모습을 보고 매우 마음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은 여전히 파란색인 것입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란 하늘을 분홍 하늘색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늘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파란 하늘을 분홍색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왕의 말을 듣고는 자신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다시 왕을 궁전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죠. 왕은 스승에게 자신에게 어떤 묘책을 주실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스승은 왕에게 분홍색 안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분홍색 안경을 쓰면 온 하늘이 온통 분홍색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입니다. 왕은 분홍색 안경을 쓰고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의 말대로 온통 온 세상이 분홍색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삶의 영향력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홍색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기까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험들을 해오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지 어쨌든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들이 마음의 정보가 되어진 것이죠. 그 정보가 조금씩 쌓여져 가면서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즉 스키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봐도 각자 해석이 다르죠. 왜냐하면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현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명의 여성이 회사를 출근하면서 1층 로비에서 부장님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여지는 부장님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부장님을 봤는데 한 여성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마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일이 손에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혹시 부장님한테 찍힌 게 아닌가? 혹시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러신 건가? 즉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마음이 위축되어집니다. 마음이 위축되어지니까 당분간 부장님을 피해서 다녀야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행동까지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여성은 같은 부장님을 경험했지만 부장님이 업무가 많으셔서 피곤하신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내가 오후에 부장님한테 커피라도 사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죠. 같은 부장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해석은 서로 달랐어요. 한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나 때문에 부장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 건가? 라고 해석을 하니까 끝내 부장님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은 부장님이 업무가 많으셔서 피곤하시구나 라고 해석을 하니까 커피를 하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같은 부장님의 피곤해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해석은 각자 달랐어요. 그 현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 그 틀을 가리켜서 스키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잡혀져 있는 어떤 스키마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미화원이지만 내가 이런 일을 새벽부터 나와서 해야 되나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지만 내가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주로 어떻게 해석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나에게 놓여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현상은 같은 것이지만 그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행복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일이 많아져야지만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마음의 창, 그 스키마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프리 영 박사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이 방식이 만들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 방식대로 우리는 각자 살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식을 가리켜서 제프리 영 박사는 도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도식이 긍정적인 심리 도식도 있지만 부정적인 도식도 있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키마가 우리 각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영 이 박사는 부정적인 스키마를 가리켜서 인생의 덫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프리 영이 부정적인 심리 도식에 대해서 11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 스키마를 이제 11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런 스키마를 몰라가지고는 나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스키마는 가장 큰 특징이 반복해서 나를 묶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잡힌 인생의 덫은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당사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덫이라고 불리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버림받음의 덫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영원히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마음의 덫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과 학대의 덫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벽이 심한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인간관계를 전적으로 회피하거나, 또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피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나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적대감과
복수심을 품고 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제프리 영 박사는 인생의 덫에 대해서 정서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덫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결코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고는 덫입니다.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거나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고 인색한 사람들에게 끌리거나 혹은 반대로 본인이 타인에게 냉정하고 인색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멀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도 살면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덫이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또래 친구들에게 배척당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사교적인 활동을 하거나 친구 사귀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제프리 영 박사는 의존의 덫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다가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취약성의 덫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가 세상을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심어놓게 된 계기가 있어서 세상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삽니다. 일곱 번째, 제프리 영 박사는 결함의 덫을 말합니다. 나 자신이 나에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죠.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어려운 일을 감당할 만한 내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여덟 번째, 실패의 덫이 있습니다. 나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양육자로부터 너는 멍청하다, 재능이 없다, 게으르다고 놀림을 받거나 비판을 받은 어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나에게 내면화시켜서 그 목소리가 나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종속의 덫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권위자들에게 자신을 종속시켜서 살아가는 행동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열 번째, 가혹한 기준의 덫이 있습니다. 나는 아주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겸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가혹할 정도로 높은 기준치를 세워놓고 너무 과하게 노력을 하고 사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깐깐하게 하고 최고가 아니면 실패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11번째, 마지막, 특권의식의 덫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버릇이 없이 자라는 경우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규제에 대해서도 무시를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죠. 이렇게 부정적인 심리도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채워져야 할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다든지 결핍된 경우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어지면 버림받음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리고 불신과 학대의 위험 속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또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면서 외롭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너무 과보하는 환경에서 키우게 되어지면 오히려 아이가 결핍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서 자율성을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존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외에 아이의 실패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아이가 어떤 것을 표현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무력감이나 수치감에 만들어지는 굉장히 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만나고 있는 청년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경험들 그리고 부모님의 관심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매사 자신이 없고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느껴지지도 못하는 이런 마음의 습관이 있던 청년이었어요. 상담을 하면서 어릴 때 우리 딸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어. 우리 딸은 뭐든지 잘해.
라는 엄마의 칭찬을 상담 과정 중에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 칭찬이 자신의 정체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되었는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은 우리 딸은 뭐든지 잘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해요. 게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가게 되어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어립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미국 땅에,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과정이 무서울 만한데 전혀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서는 늘 외로웠어요. 사회적인 소외감도 경험했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는 집은 가족 분위기가 너무 알란하고 좋았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너무 부러웠대요. 그러나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색한 환경이 싫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우리 딸은 무엇이든지 다 잘해 칭찬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에 실망을 시켜주고 싶지 않아서 더욱더 참고 견디면서 노력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은 미국에서 졸업을 했고 대학원은 영국에서 다 졸업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능적인 역할을 다 완수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정보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스키마 중에 내 마음속에 버림받음의 덫이 자라고 있었는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할수록 점점 자기를 옮매고 있는 버림받음의 덫이 자기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무서웠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힘들어했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명한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신을 보는 스키마에는 버림받음의 덫이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저를 만나게 되었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마음에서 우울감이 느껴지고 뭔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색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했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럴수록 자신의 인생의 덫이 더 힘이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평소 마음에 두었던 교회 오빠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오빠에게 좋아한다고 표현을 했대요. 물론 그 형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아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청년은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은 기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버림받을까 봐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좋아하는 오빠와 만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이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그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올무의 덫, 즉 부정적인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 또한 허락하셨어요. 그 덫을 명확히 보고 차근차근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에서 보여지는 어떤 조건들이 좋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건이 인생의 비바람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스키마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따라서 삶의 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생의 덫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함의 덫에 걸린 사람은 무의식 속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스스로 결함이 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틀을 통해서만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스키마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덫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실 나의 행동은 나의 인생의 틀, 즉 인생의 덫, 스키마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인생의 덫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버림받음에 대한 덫이 있는 사람이 버림받음에 대해서 인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버림받음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대인관계적인 패턴이나 감정과 생각의 습관들을 인식하니까 그 다음에 나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계획들을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 감정, 셀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덫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어린 시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그때의 감정도 함께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의 감정도 함께 떠오릅니다. 기억의 성장은 마음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좋은 감정이 올라오면 미소를 짓게 되어지지만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감정이 마음에서 올라오면 굉장히 쉽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을 피해버리면 부정적인 스키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린 시절을 늘 기억하고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감정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종의 묵상이죠. 감정을 글로 적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현재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러 노력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성적인 수준에서 타당성을 논박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인생의 스키마, 즉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생의 덫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격하셔야 됩니다. 사실 내 안에 부정적인 스키마를 형성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은데 어떻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버림받음의 덫에 있는 사람은 아내가 조금만 자기에게 소홀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면서부터 나의 감정에 속지 않게 자신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개선이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 외에는 자기에게 잡혀져 있는 부정적인 스키마에 역행해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삶이 재밌어지고 새로워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어른이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비타민 하나를 복용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습관이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비타민을 복용해야만 보장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일회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감정의 습관이나 결핍의 영역이 채워지는 것은 결코 단기간으로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스키마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쩌다가 생각나면 마음을 돌보는 것을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감정일기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내 마음의 원인을 직면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결핍의 영역은 또한 전문가들의 돌봄도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돌봄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상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상담을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적절하게 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인 돌봄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나의 감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없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경적인 돌봄을 함께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스키마를 균형감 있게 성장시킬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